아버지의 서재는 늘 낡은 종이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서랍을 열었다. 손끝에 묻은 먼지가 하얗게 일어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병원비며 공과금이며 모든 걸 정리하는 건 당연히 내 몫이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유언장이라고 쓰인 노란 폴더. 손이 저절로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이미 그 폴더를 펼치고 있었다. 본인 김영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시 은평구 소재 아파트 및 예금, 전액은 차남 김진수에게 상속한다. 글자가 흔들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또 읽었다. 차남 김진수, 내 동생.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방 안에서 개인만 하던 그 동생. 집과 예금, 전부가 진수 앞으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몇 년이었던가.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 나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모셨다. 어머니 무릎 수술비 500만 원도 내가 냈다. 집 대출 이자가 밀릴 때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매달 80만 원씩 꼬박꼬박.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부모님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우리 애들 학원비를 아껴가며 나는 부모님 집을 지켰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내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릎이 저리도록. 서재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졌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유언장을 든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저녁 먹어라. 미역국 끓였다.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폴더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탁에 앉았을 때 진수는 게임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다. 형, 오늘 PC방 갔다 왔어. 요즘 이 게임 재밌더라. 28배의 어른이 18처럼 말했다. 아버지는 진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우리 막내는 순수해서 좋아.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수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일이 힘드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다행이지. 내가 든든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든든한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하지만 유언장에 이름 없는 아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갔던 날들. 진수가 형, 미안해. 나도 돈 벌면 갚을게 하던 말들. 어머니가 내가 형이니까 동생 좀 챙겨줘야지 하시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문장 하나가 내 지난 몇 년을 지워버렸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고. 나는 사흘을 기다렸다. 사흘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부모님 집을 드나들었다.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을 받고 아버지 약을 챙겨드렸다. 진수는 여전히 방에서 게임을 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고 부모님 집 문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거실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민수 왔니? 밥은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먹었습니다.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에서 노란 폴더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아버지, 응, 이거 뭡니까? 나는 유언장을 아버지 앞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 입술이 굳어지는 것, 손이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쥐는 것. 너 어떻게 그걸? 서랍을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우연히요. 침묵이 흘렀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만지며 거실로 나오셨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한참을 유언장을 내려다보셨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관찰했다. 당황함, 미안함, 아니,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건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 민수야, 이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복잡한 문제다. 어떻게 복잡합니까? 너는 이해 못해. 부모 입장이 되어봐야 알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제가 몇 년 동안 병원비 냈는지 아십니까? 집 대출 이자 매달 8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네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다. 아버지가 곤란해하시면 나서서 말씀하셨다. 민수야, 너는 그래도 잘 살잖니. 직장도 안정적이고 애들도 잘 크고. 근데 진수는 봐라.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 동생이잖니. 형으로서 좀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요? 그래, 부모 마음이 그래.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더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야.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다. 잘 사는 자식은 덜 챙겨도 되고 못 사는 자식은 더 챙겨야 한다고. 그게 공평하다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돈은 뭡니까? 그건 내가 형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당연한 거.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당연한 거. 형이니까 동생을 돌보는 게 당연하고, 돈을 버니까 부모를 돕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 진수는 뭐라고 합니까? 동생도 이 사실 압니까?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진수는 모른다. 왜 모릅니까? 아직 애가 어려서.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30살 어른을 애라고 하셨다. 나는 그 나이에 이미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애였다. 부모님 눈에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민수야, 화내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다시 쓸게. 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대신 나는 가방을 들었다. 저도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다. 아니, 내 손이 차가웠던 걸까? 지금부터 부모님 집 대출, 병원비, 공과금, 그 어떤 것도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집은 진수 거니까 진수가 알아서 하겠죠. 뭐라고? 유언장에 적으셨잖습니까? 집은 진수 겁니다. 그럼 집 관련된 모든 건 진수가 책임져야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쳤다. 김민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자동이체 목록 위에서 멈칫거렸다. 매월 15일 부모님 집 대출이자 80만 원. 매월 25일 공과금 자동이체 30만 원. 매월 말 용돈 50만 원. 하나씩 삭제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났다. 너무 간단했다. 몇 년을 유지해온 게 몇 초 만에 사라졌다. 아내가 식탁에 국을 놓으며 물었다. 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응.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떴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묻지 않고 참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아내는 내가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걸 알았다. 우리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했던 것도 알았다. 하지만 한 번도 따지지 않았다. 여보. 응, 미안해.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 나를 봤다. 갑자기 왜요? 그냥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았다. 쌓여온 서운함, 삼켜야 했던 말들. 사흘이 지났다. 15일 오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수야, 오늘 대출이자 나가는 날이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확인해봐라.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웠다. 결국 이렇게 보냈다. 자동이체 해지했습니다. 집은 진수가 상속받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분 후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진동이 책상을 타고 흘렀다. 동료가 쳐다봤다. 나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다. 점심시간에 확인하니 부재 중. 전화 15통. 문자 7개. 민수야, 농담이지? 당장 전화해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자 연체되면 신용에 문제 생긴다.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니? 마지막 문자는 어머니였다. 민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대. 나는 핸드폰을 책상에 엎어놓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퇴근길.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형. 왜 이래? 부모님이 연락 안 된다고 난리야. 나한테 무슨 일이냐? 뭐 형이 대출 이자 끊었다며? 그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손에 힘이 풀렸다. 진수야. 응. 집 주인이 누구야? 뭐 유언장 봤어. 집 내 거더라. 그럼 내가 관리해. 진수가 잠시 말이 없었다. 핸드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게임하면서 전화했구나. 형. 그게 아니잖아.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이래. 형. 30이야. 진수야. 이래서 벌어. 나도 그렇게 했어. 형은 나랑 달라. 형은 공부도 잘했고 좋은 회사 다니잖아. 나는 웃었다. 너도 대학 나왔잖아. 졸업한 지 몇 년이야? 형. 진짜 너무한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내가 도와드려. 형이 돈 많잖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르겠어. 부모님 일이에요? 응. 아내가 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주었다.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신이 결정한 거면 전 따를게요.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아버지였다. 이번엔 받았다. 민수야,
재산세 고지서 나왔다. 나쁘게 하니 이번 주까지야. 내가 처리해라.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왜? 집은 진수 거잖아요. 뭐 유언장에 그렇게 쓰셨잖습니까? 그럼 재산세도 진수가 내야죠. 김민수. 너 지금 아버지한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한테 집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전 이제 손님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눈물을 훔쳤다. 나는 아내가 우는 걸 처음 봤다. 왜 울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서요. 나는 그제야 울었다. 50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다. 사흘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회사에 연차를 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도 계속 울렸다. 책상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들렸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드세요. 고마워. 부모님이 계속 전화하시네요. 응,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싶었다. 월요일 오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계셨다. 엄마 목소리 들리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우는 목소리를 듣는 건 언제 이후였던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니, 그때도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다. 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응?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니. 어머니, 엄마가 사과할게. 아버지도 미안하대. 유언장도 다시 쓴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제발 대출 이자만 내줘라. 응,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상하게 따뜻한 날이었다.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실 게 뭐가 있어요? 뭐, 제가 형이니까 동생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돈 버니까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민수야, 엄마가 그때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말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진심이셨잖아요.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그래도 부모잖니. 내가 형이라 좀 도와줘야지. 진수는 아직 어려서 30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내가 보기엔 어리잖니. 동생이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형이 도와줘야지.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다. 어머니. 응,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으신 건 동생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한테 다 줘도 어차피 제가 동생 챙길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진수한테 주면 진수는 절대 저 안 챙기니까 아예 진수한테 주신 거죠. 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민수야, 너 너무 삐뚤어졌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아내가 놀라서 나를 봤다. 미안. 놀랐지? 괜찮아요. 그날 오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진짜 이러지 마. 부모님 완전 스트레스 받으셔서 아버지 혈압 올랐대. 병원비 내가 내. 형, 나 지금 돈 없다니까. 일해서 벌어. 형은 참 쉽게 말한다. 나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근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진수는 몇 년째 그 말을 했다. 취업이 힘들다고 알아보고 있다고 면접이라도 보니? 형, 나 상처받는다. 대출이자 밀리면 집 경매 넘어간다. 그깟 일 가지고 왜 난리야. 형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부모님 힘드시면 형이 도와야지.
형이 돈도 많은데 나는 웃었다. 그깟 일. 진수에게는 그깟 일이었다. 몇 년 동안 형이 흘린 땀과 돈이, 아내가 참아온 서운함이, 우리 애들이 못 다닌 학원이 그깟 일이었다. 진수야. 왜? 너 유원장 알고 있었지? 한참 답이 없었다. 몰랐어. 거짓말. 진짜 몰랐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말해. 집은 형이 받는 게 맞다고. 형이 그동안 돈 많이 냈으니까. 왜 말이 없어? 형.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부모님이 결정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전화를 걸었다. 진수가 받았다. 형, 너 유원장 알고 있었지? 솔직하게 말해. 아, 한숨 소리가 들렸다. 게임 소리도 들렸다. 진수는 이 상황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작년.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형,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다 갚을게 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말 안 했네. 형한테 말하면 뭐 바뀌는 게 있어? 뭐, 어차피 형은 착하니까 부모님 도와줄 거잖아. 내가 굳이 말해서 형이랑 부모님 사이 나쁘게 만들 필요 없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진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형은 원래 착해. 그러니까 형이 계속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갚을게. 나중이 언제야? 나도 취직하면. 몇 년째 그 소리야. 형. 진짜 너무하네. 동생이 힘들다는데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부모님이 늙으셨는데 동생이 힘든데 나만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뻔뻔함에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자요, 여보, 잘못한 게 나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 아내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착한 사람은 늘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한테 죄책감을 심어놔요. 그래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제야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출근했고, 회사 일을 했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일상은 계속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은행 앱에 알림이 떴다. 김영철 님이 400만 원 이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손이 멈췄다. 400만 원. 밀린 대출 이자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였을 것이다. 요청 메시지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급한 돈이다. 승인해라. 나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5분 후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전화가 15통 왔다. 문자도 쏟아졌다. 당장 승인해라. 아버지 말 안 듣는 거냐. 너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니 문자도 왔다. 민수야, 제발 이번만 마지막이야. 마지막. 얼마나 많은 마지막이 있었던가. 퇴근길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외식할까? 애들 데리고 나와.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우리는 집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딸아이가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좋아서. 저녁 8시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12층 복도에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우리 집 앞에 3사람이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진수.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봤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서 계셨다. 진수는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나를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아빠, 딸아이가 뛰어갔다. 할아버지다. 집에 들어가 있어.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올 수밖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예전에 너한테 들었지. 민수야, 우리 안에서 얘기하자. 싫습니다. 뭐, 여기서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수야, 400만 원 이제 왜 거절했어? 필요 없어서요. 필요 없긴 무슨. 급한 돈이라니까. 아버지가 급하신 거지. 제가 급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섰다.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응?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어머니.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실수한 거고, 이번에도 실수세요. 다음에도 실수하실 거고. 진수가 끼어들었다. 형. 진짜 너무하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냥 400만 원이잖아. 형 월급이면 되잖아. 나는 진수를 봤다. 진수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한정판이었다. 40만 원짜리. 진수야. 그 신발 얼마야? 뭐, 한정판이지. 40만 원? 그게 지금 중요해? 400만 원 없다며. 그런데 40만 원짜리 신발은 살 돈은 있네. 진수가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내가 아껴서 산 거야. 형이랑 상관없어. 그래. 상관없어. 나도 내 돈 쓰는 거 나랑만 상관 있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김민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게 사람이야.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유언장에 제 이름 지우신 거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라니까. 다시 쓴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다시 쓴다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서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응?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노숙자 만들 셈이냐?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노숙자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다 내 책임이야. 제 책임이요? 집주인 누구예요? 그건 유언장일 뿐이고, 유언장이면 법적 효력 있어요. 집은 진수 겁니다. 진수가 책임질 거예요. 진수가 소리쳤다. 형,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문제야.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걸 받으려고만 했잖아. 부모님 사랑도, 집도, 형의 돈도. 형이 형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진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진수가 뒤로 물러섰다.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착취야. 너희는 날 착취했어.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 손을 떼어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처럼 울었다. 민수야, 돈 주는 아들만 원하시면 저 말고 다른 아들 키우세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데 아버지가 발로 막았다. 김민수, 내가 우리를 죽일 셈이냐? 아버지가 절 먼저 죽이셨어요. 유언장으로.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 주먹으로 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수가 형, 이게 뭐야?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밖에서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들은 떠났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잠들었는데 나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계속 진동했다.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깜박였다. 새벽 2시.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22개. 하나씩 읽었다. 아버지, 어머니, 진수, 심지어 고모에게서도 왔다. 민수야, 내가 부모한테 그럴 수 있니? 양심이 있으면 400만 원 보내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다. 내가 형이면 동생 좀 챙겨라. 고모 문자가 가장 가관이었다. 민수야,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여 예뻐했잖니. 부모님 도와드려라. 그게 자식 도리다. 너도 나중에 자식한테 똑같이 당한다. 나는 웃었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한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유언장의 이름 빼고 돈만 뜯어내고 사랑은 동생한테만 주면 당하겠지. 새벽 3시 어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민수야, 엄마 심장이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내 때문에 엄마가 죽을 것 같다.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119 부르세요. 저 말고 전송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인사팀 김대리가 다가왔다. 민수 씨, 오전에 누가 전화했더라고요. 누구요? 본인 어머니라고 하시던데. 민수 씨 연락이 안 된다고 회사로 전화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괜찮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는 회사까지 전화하셨다.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퇴근 후 집에 가는 길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나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왜 내 삶을 못 살았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 은행 대출팀 김 과장입니다. 김영철 씨 대출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대출이요? 네, 연체가 2달째 계속되고 있어서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돼서 보증인이신 민수 씨께 전화드렸습니다. 보증인이요? 네. 3년 전에 대출 받으실 때 민수 씨가 연대보증 서시지 않으셨나요? 머리가 하얘졌다. 3년 전 아버지가 집 리모델링 한다고 대출 받을 때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고 하셔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었다. 보증인이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갑니다. 얼마죠? 현재 원금이 8천만 원이고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나는 전화를 끊었다. 8천만 원.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강가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그들은 끝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보증인. 나는 영원히 묶여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아내를 꼭 안았다. 미안해.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보증인 이야기까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8천만 원이요? 응. 우리 애들 학자금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 애들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갚을 거야. 뭐, 신용불량자 되면 되지. 이미 다 잃었어. 부모도 잃었고, 동생도 잃었고, 하나 더 잃으면 어때?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당신이랑 애들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로. 토요일 아침, 나는 핸드폰을 켰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진수, 고모, 삼촌, 사촌들, 가족이라고 저장된 모든 이름들 하나씩 차단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다. 너무 간단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손이 멈췄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분. 하지만 나를 돈으로만 본 분.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문자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엄마가 이렇게 빌게. 400만 원만. 마지막이야. 나는 답장을 쳤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아들 안 합니다. 진수가 잘못일 겁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인 건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전 한 푼도 안 냅니다. 신용불량자 되는 게 낫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송했다. 차단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커피를 내려왔다. 다 끝났어요? 응. 후회 안 해요? 나는 아내를 봤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나 이제 자유야. 아내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연락이 없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드라마를 봤다. 주말엔 놀이공원에 갔다. 딸아이가 아빠, 요즘 많이 웃어요라고 말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나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몇 년 동안 웃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아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여보, 이거 왜? 시어머님이 우리 동네 카페에 오셨대요.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하시는데? 민수 씨가 부모님을 버렸다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연락도 끊었다고.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동네 카페 단체 카톡방을 확인했다. 거기 어머니가 계셨다. 우리 큰아들이 저희를 버렸어요. 몇 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연락도 끊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꼬드긴 것 같아요. 결혼 전엔 착했는데 며느리가 꼬드겼다고. 아내 탓이었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마트 가기도 창피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고등학교 공창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누군가 링크를 올렸다. 진수의 페이스북이었다. 클릭했다. 진수가 긴 글을 올려놓았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형이 있습니다. 형은 돈을 잘 벌어요. 저는 아직 취업을 못했고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없다고요. 가족이란 건 조건부인가요? 유산을 받아야만 부모를 돌보는 건가요? 형은 좋은 회사 다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부모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예요. 이게 형의 도리인가요? 가족이란 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돈 벌면
부모님 모실 겁니다. 근데 형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형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댓글이 100개가 넘었다. 형이 너무하네요. 부모님 불쌍하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르나 봐요. 유산 때문에 부모 버리다니.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다. 동창들이 단톡방에서 수군거렸다. 민수야, 이거 내 동생 맞아. 무슨 일이야? 진짜야?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화요일,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다. 누군가 진수의 글을 공유했던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부모 버린 사람이래.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는 안 준대. 유산 문제래. 치사하게. 나는 참았다. 설명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항상 약자이고 자식은 항상 가해자니까. 수요일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울고 있었다. 왜 울어? 아까 마트 갔는데 아는 사람이 절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나 봐요. 애들 학교에도 소문났어요. 딸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울고 왔어요. 친구가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래 라고 했대요. 그 순간 무언가 끊어졌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페이스북을 열었다. 몇 년 동안 안 쓰던 계정이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다. 3년 전 보증인 선 이야기부터 매달 80만 원씩 이자를 냈던 이야기.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수술비, 진수가 몇 년째 백수로 지낸 이야기. 유언장을 발견했던 그날의 충격. 부모님과의 대화, 진수의 뻔뻔함. 모든 것을 적었다. 저는 몇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용당했던 지난 세월을 이제 끝냅니다. 진수에게 말합니다. 가족이 희생이라고 했죠? 그럼 당신이 희생하세요. 당신이 부모님 모시세요. 당신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요. 통장, 이체, 내역 캡처를 첨부했다. 3년간 부모님께 보낸 돈, 총 3,600만 원. 유언장 사진도 올렸다. 내 이름이 없는 진수 이름만 적힌 그 문서. 글을 올렸다. 숨을 고르고 새로 고침을 눌렀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사연이. 부모님이 너무하셨네요. 민수 씨 고생하셨어요. 동생이 진짜 기생충이네. 공유가 시작됐다. 10개, 100개, 1000개. 그날 밤 진수가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차단했었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을까? 다른 번호였다. 문자가 왔다. 형, 미쳤어? 왜 그런 글을 올려? 당장 지워. 나는 답장했다. 너도 지워. 내 거짓말부터.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잖아. 내 입장에서만 사실이지. 내 입장도 사실이야.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 어머니의 카페 글이 삭제됐다. 진수의 페이스북 글도 삭제됐다. 하지만 내 글은 그대로 두었다. 진실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내 글이 퍼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이 달라졌다. 아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다. 아내 손을 잡고 들어서는데 예전에 우리를 피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민수 씨, 그간 일 알게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도 큰아들이 있어서 알아요. 형이라고 다 짊어지는 거. 민수 씨가 옳은 일 하셨어요. 아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사도 달라졌다. 김 대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민수 씨,
그 글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형제 문제로 고생했거든요. 동생이 사업한다고 빌린 돈 안 갚고 그래서 더 공감됐어요. 민수 씨 용기 있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팀장이 불렀다. 민수 씨, 잠깐. 네. 팀장님, 그 글 나도 봤어. 많이 힘들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문제는 남들이 뭐라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옳은 일 했어. 계속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 앞으로 회사 일에만 집중해. 승진 추천할 때 내가 챙겨줄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금요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나 지호야. 오, 오랜만이다. 글 봤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미안해. 진수 글만 보고 속단했어. 괜찮아. 아니야. 나도 형이거든. 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 있어. 그때 생각나더라. 첫째들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너 잘했어. 진짜. 고마워.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만나자. 내가 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대출 보증인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였다. 민수 씨,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청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에 따르면 진수 씨가 집을 상속받는 거죠? 그럼 그 재산으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수 씨가 그동안 대신 갚은 이자들.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송 준비하죠. 이길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일요일.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아내가 내 팔짱을 꼈다. 여보. 응, 행복해요? 나는 아내를 봤다. 햇살이 아내 머리카락을 비췄다. 응, 행복해. 저도요. 미안해. 그동안 고생시켰지.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딸아이가 뛰어왔다. 아빠, 엄마, 같이 놀아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부모님과 진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SNS에서도 조용했다. 아마 내 글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 씨,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요? 진수 씨 측에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 정리하고 민수 씨한테 빌린 돈 중 일부를 돌려주겠대요. 일부요? 네, 3,600만 원 중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민수 씨한테 연락하지 않고 보증인도 해지하겠다고 하네요. 진수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부모님도 동의하셨대요. 아마 주변 여론이 안 좋았나 봐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2천만 원. 내가 쓴 돈의 반도 안 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합의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도 접근 금지. 알겠습니다. 처리하죠. 2주 후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합의 완료됐습니다. 보증인 해지 서류도 처리됐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이거 봐. 2천만 원. 어디서 온 거예요?
합의금, 진수가 보낸 거야. 아내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응, 이제 끝났어. 완전히. 아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봤다. 딸아이, 아들, 내 진짜 가족. 너희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할게. 작은 아들이 뒤척였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핸드폰을 꺼내 페이스북을 열었다. 내가 올렸던 글이 아직도 거기 있었다. 공유 3,200개, 댓글 1,500개. 마지막으로 덧글을 하나 달았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도 각자의 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페이스북을 닫았다. 아내가 다가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무섭지 않아요? 뭐가? 혼자가 되는 거요. 부모님도 동생도 없이. 나는 아내를 꼭 안았다. 난 혼자가 아니야. 당신이 있고 애들이 있잖아. 그게 내 전부야. 저도요. 당신이 제 전부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밤하늘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나는 자유로웠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굴레에서, 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은 희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착취에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도. 민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은 희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